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교수님을 무대로 모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와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외기빈 여러분. 방금 연사님께서 이제 자유주의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가 그리고 외교 정책 그리고 국제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보게 될 것들이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과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볼 건데요. 팬데믹이 있고 나서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전 세계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과 관련된 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시작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은행도 0.25 bp를 완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경제 회복과 관련된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냉각될 징후가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들을 보면 미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노동시장이 아직 강건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022년에 비교를 해봤을 때 실업자 1인당 일자리 수가 그러니까 구인 배율이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대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게 미국 경제 회복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긴 한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세기에서 가장 높은 노동 공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질 GDP는요, 팬데믹 이전 대비 10%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에서 보기 힘든 현상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팬데믹 이전과 대비했을 때 10%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점진적인 금리 인하와 일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화요일 오전에 IMF가 이제 연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터슨 국제 경제 정책 연구소가 내놓은 데이터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주 만만하게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미국 경제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1.9%였어요. 2022년도에는요. 그런데 저희랑 IMF 둘 다 이제
추후 몇 년 동안 이것보다는 높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은 조금 경제 성장력이 약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더더욱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은 내년에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간 고전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예측치에 따르면 5% 목표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에서 중요한 점은요. 전 세계가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경기 침체는 좀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21년, 22년도에 있었는데 그리고 23년도 초까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좀 완만해질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게 아마 중앙은행의 작업들이 성공했다는 반증이겠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성공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접전인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케이건 박사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과 관련된 미국 유권자들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피로감이라든지 문화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요.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변수는 선거와 관련된 분석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일단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를 보시면요.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락다운 조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래프에서 경제 부양책을 3번이나 미국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래프에 스파이크가 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양책은 일시적인 정책이긴 했지만 이 당시에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크게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스파이크를 쳤다가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요. 경제적인 웰빙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한테 투표를 할지 결정을 할 때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경제적인 관점에선 좀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투표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기조를 보면요. 상당히 급진적인 경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도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이제 전 세계와의 무역에서 많은 부분을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부를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캠페인 구호가 많은 유권자들에게 좀 마음의 울림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 한해서는 60%의 관세를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잠재적으로는요. 아주 무역 정책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유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유럽은
이 관세에 대응할 계획을 이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2018년이랑 2019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관세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팀은 또한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논의 중에 있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달러를 약화시킴으로써 무역 수지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달러가 약화가 됩니다. 이것은 미국 인플레이션에는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국제 통화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를 약화시키는 것이 이제 어떤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를 약화시키는 것이 안 좋게 간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또 많은 세금 감면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분석가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세금 감면으로 예산이 약 10년간 7조 달러 이상 부족해질 것인데, 이 예산 부족액을 관세 수익으로 메울 계획이라고 트럼프 캠프 진영에 따르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목할 만한 점은요. 트럼프가 아주 대규모의 강제 추방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추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미국 내의 가정들은 가정들 중에는 한 명만 합법적인 이민자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는데요. 이 대규모 강제 추방이 만약에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100만 명 이상이 추방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민으로부터 미국이 노동력을 공급받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대규모 강제 추방이 일어나게 되면 아주 파괴적인 영향이 미국 경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민과 관련해서 그 경찰력들이 많은 이민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 사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점에서도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폐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도 이제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시 한번 파리 협약과 WHO를 탈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의 창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불러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쪽을 살펴보면요. 바이든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이제 사회보장 프로그램, 이를테면 이제 노년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 지원이라든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가격 폭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디리스킹, 위험 완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관점에서 어떤 경제와 안보가 중국과 관련해서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인도 태평양에서의 경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쪽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어떤 경제 협력과 관련했을 때 2016년도 대선을 보면요. 두 후보가 DPP를 굉장히 무시했었어요.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아태의 전략을 실행하려고 했던 아주 그런 접근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아마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달러를 약세를 시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화 정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화 정책은 이제 연준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것 같고 이제 개입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달러를 약세시키기 위해서 이는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구두로 개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국의 긴축을 설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때처럼 달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공동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공동 개입을 요청하게 되면요.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그 통화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관세를 더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경제 관계에 조금 압박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동 개입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경제 관계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성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효과적일 유일한 방법은 재정 긴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최 측의 요청을 받은 게 있는데요. 한국의 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중국이 둔화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하게 되면 중국이 더더욱 둔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한테는 중국이 중요한 수출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한국의 과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가 여전히 공급이 과잉이 되게 되면 이 점도 좀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칩스 액트 하에서 반도체법에 따라서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한 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인 관점도 한국의 숙제입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현재 0.7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계부채도 높고 주택 가격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점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이게 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케이건 박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었는데 한국이 2024년에 미국이랑 어떤 협약을 서명을 하게 되면서 방위 분담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9%가 증가해서 10억 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룸버그나 뭐 관련된 미디어에서 며칠 전에 보도하기로는 도널드가 이 금액을 100억 달러를 언급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방위 분담금 차원에서 한국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한국에게 중요한 수출 종착국인데요. 1960년대 이후에 한국이 어느 나라에 주로 수출을 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중요성 그리고 일본의 중요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중국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이러한 것들을 이끌었냐 보면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미중 갈등도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의 트렌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리가 평균보다 아주 낮아지게 되면서 가계부채가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이건 사실 한국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이제 200%가 좀 넘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 이 가계대출이 굉장히 팬데믹 이후에 높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명목지수, 실질지수 등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정책 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택 가격이나 가계 부채에는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가 한국에도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한미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이제 양자 무역과 관련된 통계 같은 거를 보긴 할 텐데요. 한국이 에너지 가격의 폭등에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화 약세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적인 요인들 이외에도요. 한국은 노동자 교육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이민자들의 숙련된 인력을 생성을 해야만 줄어드는 인구를 보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IMF가 수석 경제학자가 경제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보면 한국이 이 이민과 아니면 노동자와 관련된 아주 큰 도전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옥스베트 박사님 프레젠테이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한 개 정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환 기자가 지금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Thank you for the keynote address. 네, 기조연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기환입니다.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Regardless of who wins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the hegemonic race between the U.S. and 미국과 China 중국 is 간의 either 패권 going to become 경쟁이 more 더욱 heated or will at least 치열해지거나 continue. 아니면 계속될 것으로 For 보입니다. Korea, both the U.S. and China 한국에게 are 미국과 important 중국은 economic 모두 partners. 중요한 So 경제적 it is 파트너이기 impossible 때문에 to choose 어느 one over the 한쪽을 other. 선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In that regard, 이런 what 점에서 strategy should Korea take to reduce its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I think it would be in the interest of the U.S. 네, Regardless of who wins, 누가 to, 이기든지와 관계없이 avoid putting allies in Asia, 아시아에 or 있는 unaligned 동맹국들이 allies in Asia, in the position of having to choose between 미국과 중국 중에 한 국가를 선택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Asian 같습니다. region is very 아시아는 integrated with China's economy.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제적인 의존도가 없으면 물론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한국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Korea will have to pay a 한국은 lot of attention to its
relations with China. Of course, it has a 중국과의 very 관계에 tight 굉장히 security relationship 신경을 with the US, 쓸 but it's very 것이라고 important 생각을 합니다. for 써야 the 한다고도 minister 생각을 said 하고요. to maintain high 외교부 level 장관님께서도 dialogue 말씀하신 and to the 것처럼 extent it's 고위급 possible 대화가 coordination. 계속해서 I think it would 이루어져야 be also 하고 wise 정책 for 공조가 Korea 이루어져야 to 한다고 생각합니다. diversify its import and export 그래야 bases 한국이 somewhat 수출입 to other countries. 기반을 다양화할 수 있기 Australia, 때문인데요. after suffering from Chinese sanctions, 호주가 has 중국 somewhat 제재로부터 more 고통받은 diversified its 이후에 export base. And so I think 수출원을 in terms of thinking 다양화하였습니다. strategically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dopt an economically 한국이 aggressive stance toward 경제적으로 China, but it 어떤 does have to,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야 to, 하는 것은 avoid 아닙니다. possible geopolitical binds that it may, 왜냐하면 negatively find itself in.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Okay, 네, 답변 Professor 감사합니다. Obstfeld, on that note, I'm 박사님. afraid we will have